개혁을 못하면 마지막에는 극단적인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극단적인 혁명이 뭐냐? 공산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산혁명인데 그래서 중국에 드디어 공산당이 창당이 돼요. 공산당이 창당되는데 언제 창당되는가 하면은 대개 한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1918년에 공산당 영구회가 생기는데 천두순대 한문식 우리 발음으로는 진독수요. 진독수 그다음 리다자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공산당 영구회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1921년에 러시아의 마린가 니콜스키가 중국으로 와요. 그래서 마린가 니콜스키의 주도로 중국 측의 당원이 그때 50명이었어요. 50명 중에 그 당원의 대표 13명이 참가합니다. 중국의 13명하고 소련의 두 사람에서 15명에 의해서 중국의 공산당이 창당이 돼요. 언제요? 1921년 7월 달에. 어디서 창당되는가 하면 상해입니다. 상해인데 이 상해가 창당되는 이 집이 이한준이라는 집인데 이 사람 집은 프랑스 조차지에 있어요. 여기서 한 2, 3일간에 창당을 했죠. 하는 중에 중국 그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경찰이 들이닥치니까 여기에 15명이 도망을 가요.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저장성 가흥 남호의 놀이배 위로 올라갑니다. 이 놀이배 위에서 폐식을 해요. 이때가 언제 가면 1921년 7월 달에 드디어 중국의 공산당이 창당이 되는데 창당 인원은 50명, 공산당원은 50명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장제스고 모택동인데 모택동에 의해서 이제 공산당이 이끌어져 나가는 거죠. 나가는데 이 모택동은 원래 이제 부인이 4사람이요. 4사람을 동시에 거드린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 사람, 두 번째 이 사람, 세 번째 이 사람인데 대개다가 이 모택동의 부인들은 좀 불행하게 돼요. 행복하게 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손문이죠, 그죠? 순원에 의해서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합작을 해요. 합작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1차 국공합작이 되는 겁니다. 1차 국공합작인데 1차 국공합작일 때 1921년에 공산당원이 몇 명이 있는가 하면요. 50명이었어요. 50명인데 1차 국공합작 할 때 이 공산당원이 몇 명인가 하면은 200명 정도 돼요. 200명 정도 되고 국민당은요. 굉장히 많아요.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200명이 들어와요. 200명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요. 이 국민당 당원들한테 공산주의 사상을 자꾸 심어줘. 자꾸 심어지니까 공산당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그 다음에 국민당에도 좌파와 우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국민당이 두 개로 나눠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장제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1925년에 수는 손문이 죽습니다. 암으로 죽어요. 암으로 죽고 난 뒤에 그 장제스가 1927년 4월 10일 날 우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국민당 안에 좌파 지켜라고 공산당을 탄압해요. 공산당을 탄압해서 얼마나 많이 죽이느냐? 뭐 어떤 학설마다 좀 틀리긴 한데 난징에서 30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난징이라는 데는 일본도 난징에서 대학살 했잖아요, 그죠? 장제스도 난징에서 대학살 한 거예요. 난징이라는 데는 굉장히 사람들이 학살을 많이 당했습니다. 30만 이상 학살 당하고 공산당은 거기다 죽여버린 거죠. 나머지 10만 명 남았어요. 10만 명 남았는데 장제스가 이 10만 명도 죽이기 위해서 50만 명으로 포위를 딱 했습니다. 포위하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의 공산당원 10만 명은 여기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가는 게 뭔가 하면 대장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34년에서부터 1936년 2년간에 걸쳐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12,500km, 2만 리가 넘어, 예. 그렇게 먼 거리를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장개석이가 공산당을 이제 때려잡아요. 이걸 소공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때려잡자 공산당이요. 때려잡자 공산당을 하면 할수록 묘하게 공산당원이 늘어나요.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장제스의 작전은 사실은 이제 땅 따먹기 작전이잖아요. 공산당원 있으면 그 가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그 땅 차지하고 이렇게 땅 따먹기 전쟁인데 마오쩌둥, 이 마오쩌둥의 전략은 그게 아니에요. 땅 따먹기 전략이 아니고 사상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에 이제 원래 러시아의 공산혁명은 공장이 많기 때문에 공장의 그 노동자들한테 공산 사상을 심어줬잖아요. 공산 사상을 심어줘가지고 너희들 임금을 사장이 착취한다. 그러니 너희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너희들 주도로 공장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 공장 주도로, 러시아는 공장 주도로 혁명을 일으킨 것이요. 근데 중국은요, 중국은 공장이 없어요. 농촌입니다. 농촌이니까 이건 좀 달라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공산당원이 농촌으로 들어가. 농촌 들어가서 농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 원래 모든 인민들은 다 평등하다. 원래가 평등하다. 계급제도 있는 거, 이거는 못 쓸 제도이다. 만약에 우리가 정권 잡으면은 만민이 평등하게 하겠다. 남자, 여자 구별 있는데 이것도 평등하게 하겠다. 이렇게 딱 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재산 문제입니다. 재산이라고 할 때는 토지밖에 없죠. 토지는 몇몇이 전부 다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뺏어서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 토지를 고르게 분배해 주겠다. 공짜로 그것도 해주겠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전부 다 지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가 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원이 한번 간 농촌은 전부 다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작전을 쓰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땅 따먹기 작전이 아니고 사상 교육을 통해서 공산당원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제스가 농촌에 들어가가지고 공산당을 쫓아버리면 이 공산당원은 다른 농촌 가서 또 사상교육하고 쫓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사상교육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산당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죠. 넘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장제스로 봐서는 이 장제스는 원래가 지주계급을 대표하는 보수파거든요. 보수파이다 보니까 공산당은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산당을 다 없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없애려고 그러는데 없애려고 50만 명으로 포위를 딱 했는데 어디 있어요? 루이진이라는데 여기 중국의 양지강 훨씬 밑에 루이진이라는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어디로요?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도망가는 길이요. 이렇게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이 길을 거쳐서 저 서안 아시죠? 서안 위에 연안, 우리말로 하면 연안이요. 연안으로 도망을 갈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좀 색깔이 진한 데 있죠, 그죠? 색깔이 진한 데가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공산당 사람들 얘기를 하는 해방지고요. 공산당원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 중에서 특히 여기가 연안이거든요. 여기 서안이고 서안 위에 바로 연안이 있고 연안 바로 위에 러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리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하는데 도망가려고 루이진에 다 모였어요. 얼마나 모였느냐?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10만 명이 모여서 드디어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시작되는데 이분이 누군가 하면 마오쩌둥이요. 그래서 마오쩌둥은 이제 고위직이니까 말 타고 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고 자,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그 먹을 것도 자기가 직접 들고 가야 돼. 그다음 총도 들고 가야 되고 탄약도 들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대포 같은 거 있으면 대포도 들고 가야 되고 이렇게 어렵게 행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추운 높은 설산, 높은 겨울 같으면 높은 설산 가면 얼어 죽습니다. 그죠? 얼어 죽는 길, 이 길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때때로 전투도 해야 돼요. 이런가 하면 이 장제스가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이 도망가는 공산당 홍군이라 그러거든요. 홍군을 죽이려고 비행기를 띄워요. 그러니까 낮에 도망도 못 가요. 밤에 가야 돼. 때때로. 밤에 가야 되고 때때로 낮에는 전쟁도 해야 돼. 예. 또 추위와 굶주름이 굉장히 심해. 이것도 견뎌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금 대장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대장정이 도망을 가면서 중국의 국민들한테 공산당이라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뭐요? 만민평등이다. 만민평등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은 모든 토지를 여러분들에게 평등하게 균등하게 나눠주겠다. 이 사상이요. 이 사상을 도망가면서 전부 전파해요. 전파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뭔가 하면은 절대 주위 사람들을 약탈하지 마라. 그래서 약탈하는 홍군이 있으면 직결처럼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그 이제 젊은 남자들이니까 여자들을 보면 환장을 하죠. 환장을 하는데 특히 군인들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홍군에서 뭐라고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은 만약에 여자를 겁탈하는 홍군이 있다면 직결 심판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정을 하면서요. 하나도 약탈하지 않아요. 하나도 여자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면은 국민당 군은 틀려요. 이거는 완전히 마약 피우지. 그 다음에 나쁜 짓, 온갖 나쁜 짓 다 하지. 그 다음에 무기 들어오면은 무기를 바로 공산당에 팔아넘기지. 그런데 공산당의 홍군은 아니더라고요. 어? 약탈도 안 하고, 급간도 안 하고, 그리고 공산당 사상을 탁 퍼뜨리면서 대장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공산당을 완전히 선전기관으로 탁 만드는 게 대장정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견뎌내요. 그런 사상이 없다면요, 절대 견디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요, 이런 것 때문에 공산주의로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피도 상강 지역인데 상강열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군은 두 동강이 나고 여기서 3만 명 정도 죽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다음 기주성 이게 이제 구이저우성 기주성 가거든요. 기주성 들어가니까 그 성장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마오타이주로 영접을 해. 영접하니까 마오타이주 빈속에 쫙 마시니까 기가 막히게 마시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그 마오타이주의 맛을 잊지를 못합니다. 잊지 못해서 중국이 공산당으로 통일되고 난 뒤에는 항상 연회의 공식 술이 뭐냐? 마오타이주요. 미국의 대통령이 와도 마오타이주로 접대를 해요. 예. 이제 마오타이주가 유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홍군의 대장정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요, 루딩차오 전투가 일어납니다. 루딩차오 전투는 어딘가 하면, 루딩차오, 이제 많이 갔죠. 이 루딩차오 전투인데, 이 루딩차오라는 데는 뭔가 하면요, 다리요, 이게. 한 400m 다리인데, 현수교가 놓여지는데, 원래는 여기 판때기가 다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중국의 국민당 군인들이 판때기다 치워버렸어. 철조망, 철만 이렇게, 이게 철로만 연결이 딱 돼 있어요. 여기는 국민당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 총 들고 오면서 쏴 죽인다고. 그러니까 여기 홍군들, 공산당의 홍군들이 이 다리를 넘어갑니다. 다리를 밤에 살짝 넘어가서 여기에 국민당 군인들을 다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난 뒤에 다시 여기에 판때기 깔고 다 몇만 명이 다 이 다리를 넘어서 건너가요. 지금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복원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성에서 이 죽음의 습지대가 널려 있어요. 죽음의 습지대를 또 거쳐가야 돼. 거쳐가느라고 엄청난 사람이 또 죽어요. 또 죽고, 그 다음 티베트 고원으로 또 올라가야 돼. 티베트 고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고산지대잖아. 그죠? 고산지대인데 아마 티베트에 여행했던 사람은 아실 겁니다. 티베트에 대개 한 고지대가 한 4,000m 이상 되거든요.
4,000m 이상 되면요, 무조건 고산병이 와요. 대기가 5,000m까지 올라가거든요. 고산병이 얼마나 심하게 오는지 얼굴이 말이죠. 얼굴이 기압이 낮으니까 얼굴이 불어가지고 탱탱해져요. 탱탱해지고 그 다음에 머리가 엄청나게 아프고 밤에 잠 안 오고 밤아듣고 이 고산병입니다. 근데 고산병이 있다 하더라도 살려면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산지대를 거치는데 그때 이미 10만 명에서 1만 5천 명으로 격감이 됩니다. 처음 출발 10만 명이죠, 그죠? 1만 5천 명으로 격감이 돼요. 그 상태로 다시 감숙성으로 가요. 감숙성으로 들어가는데 이 감숙 가면서 또 엄청난 고생하고 먹을 건 하나도 없어.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온갖 짐승 다 잡아먹고 약탈을 못하니까 그런 고난의 행진을 거쳐서 드디어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대장정이 끝났는데 그때 전체 한 8,000명 정도가 남았어요. 10만이 출발해서 8,000명 정도가 살아남았습니다. 그 앞에서 마오쩌둥이 일장의 연설을 딱 해요. 그 연설 내용이 뭐냐? 연설 내용이 뭔가 하면요. 연설 내용이 자, 우리는 현재 이말리의 대장정을 했다. 그리고 이때 대장정 때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이영명이다. 우리는 이영명한테 우리의 군기가 똑바르다는 걸 알려줬고 그 다음에 우리의 공산당 사상을 심어줬다. 이 공산당 사상을 심어줌으로써 우리 중국은 앞으로 공산당이 될 파종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연설을 쫙 해요. 이 대장정이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이영명한테 공산주의 사상을 그대로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홍군, 중국 공산당의 군인 홍군의 사기가 뛰어나고 그 다음 절대 약탈 없고 극할 없는 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 이영명이 공산당이 최고다라는 사상을 심어줬던 게 바로 대장정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은 섬서성이거든요. 섬서성. 이건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그렇고 이걸로 볼까요? 이게 이제 섬서성이야. 요 그림 보면 이게 산시성이란데 산시성. 이 산시성인데 요 산시성의 성도가 서안입니다. 서안. 여기 서안이죠. 이 서안이요. 서안이고 그다음에 요 위에 약간 올라가면 연안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리로 도망을 간 겁니다. 이리로 도망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요 지역이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이요. 그리고 여기에 러시아하고도 가깝습니다. 러시아, 소련이죠, 소련. 소련인데 이 소련이 공산당의 본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도망을 갔던 겁니다. 갔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요. 요 사람 좀 희미할 텐데 요 사람 얼굴 잘 보면 누구 닮았어요? 시진핑 닮았잖아요. 그죠? 시진핑의 아버지입니다.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이에요. 시중신인데 이 당시에 섬서성 공산당 지도자가 시중신이었어요. 시중신이고 시중신한테는 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가 시진핑, 베이징 북경 가까이 났다 해서 시진핑이고 동생은 시유안핑 좀 북경에서 멀리 태어났대 시유안핑이 됐어요. 그래서 야가 시진핑, 이분이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이었어요. 이 시중신은 19살 때 섬서성에서 공산당 혁명을 일으켜요. 일으켜가지고 공산당 지도자가 됩니다. 19살 때. 근데 19살 때 공산당 지도자가 되는데 그때 이제 마오쩌둥이 이제 대장정을 끝내고 여기 연안에 도착했잖아요. 연안에 도착했을 때 시중신의 나이가 22살이었어요. 마오쩌둥은요. 그때가 벌써 50세가 돼요. 50세. 그러니까 나이 어린 애가 지도자니까 네가 지도자냐 할 정도로 이 시중신이 그때 어린 나이에 이미 지도자가 됐던 거예요. 됐는데 나중에 이제 마오쩌둥이 숙청 작업을 해요. 강생,
항생을 해가지고 이제 숙청을 하는데 이 시중신이 그때 숙청을 당해요. 숙청당할 때 이때 이 모습이요. 반동분자 시중신에게 반동분자로 숙청을 당하고 나중에 공장 기술자가 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시진핑은 자기 아버지가 실각하니까 시야방 하방 시골로 쫓겨가서 거기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서안으로 가요. 원래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이 고향이 서안이고 그래서 자기도 아버지의 고향으로 하방 쫓겨가서 거기서 토굴에서 농촌에서 일을 해요. 16살 때. 7년간 합니다. 7년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서안은 현재 공산당 정권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삼성전자가 서안에 반도체 공장 뭐 세우잖아요. 뭐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연안에 8,000명의 공산당 홍군이 있어요. 근데 장제스를 봐서는 장제스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췄거든요. 그래서 토벌을 해야 되겠어. 토벌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사정은 공산당 홍군이 있고 일본군이 자꾸만 중국으로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장제스는 일본군보다가는 자꾸만 공산당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장제스의 생각은 일본군은 이거는 피우병에 불과하다. 공산당 저놈들은 속병이다. 왜요? 겪어봤잖아요. 공산당은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시골로 다니면서 공산당으로 다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사상이 뭐예요? 만민평등에 토지 공동분배, 돈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권력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좋은 거 아니에요? 혁명. 좋은 거니까 전부 다 공산당은 다 돼버리니까 속병이지. 장제스를 봐서는 반드시 없애야 될 게 마오쩌둥 군대입니다. 일본군은 쉽게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은 그냥 두고 자꾸만 공산당 때려잡으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장제스 보고 자꾸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같은 동포 죽이라 그러냐. 일본은 나쁜 놈들 아니냐. 그중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동북군이 있는 거예요. 동북군하고 장제스 참모들도 장제스 보고 자꾸만 공산당 때려잡는 거 좀 중지하고 일본군 때려잡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장제스는 공산당을 때려잡기 위해서 누구를 이제 데려오는가 하면은 장쉐랑을 데리고 와요. 장쉐랑을 데리고 와가지고 쇼자킨의 사령관으로 만들어집니다. 공산당 때려잡는 사령관으로 만들어져요. 이때 37살인데 중장으로 해가지고 옵니다. 와요. 오는데 문제는 이제 장쉐랑이 문제인데 장쉐랑이 장제스를 알잖아요. 동북군벌. 장쉐랑은 동북군벌이잖아요. 동북군단. 동북군단이 왜 망했어요? 장쉐랑이 자기를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그 만주사변 동북군단을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동북군단 만주사변을 일으켜가지고 만들잖아요. 이게 장제스 때문에 동북군단 없어지고 장쉐랑은 권력 잃고 그다음에 만주국 만들었는데 이 만주국은 중국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장쉐랑을 보면 장제스는 역적이죠. 역적이니 저놈은 권력을 위해서 싸우는 놈, 저놈은 문제 있다. 오히려 공산당 저기에 주은라이하고 그다음에 마오쩌둥이 있는 저 공산당이야말로 중국의 희망이 보인다. 그래서 때려잡으려고 장시랑을 안 치라는데 자꾸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토벌이 안 되네. 안 되니까 이 장제스가 이제 그걸 자꾸 하라. 그리고 또 학생 시위도 학생들이 또 데모를 해요. 왜 데모하는가 하면은 왜 일본을 안 때려잡냐. 왜 공산당을 자꾸 때려잡으려 그러냐. 데모를 하니까 이 장제스가 장시회랑 보고 공산당 쓰고 학생 시위대에 발포하라. 총으로 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명령을 내리는데 장시회랑이 안 듣잖아요. 그죠?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1936년에 서한사변이 일납니다. 서한사변이 일나는데 서한사변의 주역은 장셰량하고 양후청이 일으켜요. 어떻게 일으키는가 하면은, 자, 장제스거든요. 장제스가 장셰량한테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토벌이 안 되니 장제스가 직접 서한으로 와요. 서한으로 오는데 이 서한에 양귀비가 모욕했던 하청지로 옵니다. 하청지에 와서 장시량을 만나요. 만나는데 장시량이 정말로 꿇어앉아서 빌듯이 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발 공산당 박멸이나 학생 발포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우선 일본부터 칩시다. 국공합작합시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제스가 성질을 팍 내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는 현재 아무것도 없는 권력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일을 여기 총사령관으로 앉혔는데 앉힌 이유가 뭐냐? 앉힌 이유는 공산당 때려잡으라고 앉혀놨는데 왜 안 하느냐? 왜 학생들 발포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 장시혜량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밤에 장제스가 있는 하청지를 아까 말했던 양후청하고 그다음에 장시령하고 군대를 끌고 와서 장제스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체포하려고 그러니까 장제스가 새벽에 도망을 가요. 이게 이제 여산이거든요. 여산으로 도망을 가는데 아주 결국 장시량이 잡아와요. 장시량이 잡아가지고 근데 이제 하청지에 장악가는 시간이 걸리니까 생략할게요. 예, 여산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화청지 전체거든요. 전체 여기 되게 이제 장안가 공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양귀비가 모욕하는 곳이고 여기가 장제스가 머물던 오간청입니다. 오간청에서 체포하려고 하다 체포 못하고 도망가는 걸 여산서 체포해서 오간청에 감금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장제스에 구금되던 오간청이거든요. 이게 오간청이에요. 그래서 서안에 답사를 가시면은 반드시 하청지 가거든요. 하청지 갔을 때 오간청을 반드시 보고 오셔야 됩니다. 왜요? 중국의 역사가 바뀐 장소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되려 그러다가 공산주의로 넘어간 중요한 장소가 바로 하청지에 있는 오간청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장제스가 장시혜량이 장제스를 감금시켜 버렸어요. 감금시킨 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협상을 하는데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게 장제스요. 장제스고 송칭링, 송아이링, 숭메이링인데 숭칭링 그다음에 숭아이링, 숭메이링인데 이 중국식 이름을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한국식 이름을 하면은 이게 장제석이고 그다음에 여기 세 여인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송가수라는 분이에요. 송가수라는 분인데 이 송가수라는 분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재벌급이에요. 재벌급이다 보니까 이 딸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전부 다 미국에 유학을 보내요. 유학을 보내가지고 먼저 송아이링은 돈을 사랑해서 중국의 가장 돈이 많은 재벌하고 결혼을 해요. 그 다음에 송칭링, 송경영이죠. 송경영은 이분은 명리를 좋아해. 명리를 좋아해가지고 명리를 좋아하고 중국을 사랑해요. 중국 자체를 사랑해. 중국 자체를 사랑해가지고 수는 손문이죠. 손문인데 이 손문이 그 당시 나이가 49살인데요. 자기 아버지 송가수하고 친구고 송가수가 손문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많이 해줬는데 이 송경영이 수능을 딱 보고 저분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데 송경영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요. 22살. 그분 나이는 49살.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27살 차이요. 송가수가 찬성하겠어요?
찬성 못하지. 반대하는데 송경영이 담을 뛰어넘어서 손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요. 결혼 생활을 하고 손문은 암으로 1925년에 사망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송미령입니다. 송미령은 이제 세 여인 중에 막내거든요. 막내인데 이 세 여인들 다 최고의 학력, 그 다음에 돈도 최고 많은 재벌의 딸, 그 다음에 미모도 최고의 미모. 그러니까 중국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이 이 세 여인들이었는데 이 송미령은 셋째거든요. 이 셋째인데 이 셋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쉐량하고도 굉장히 미를 여행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장쉐량을 굉장히 속으로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현재는 장지스하고 결혼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송경영은 손문이 죽고 난 뒤에요, 공산당으로 들어가요. 공산당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자기 몸을 헌신해가지고 중국을 사랑했던 여인이 송경영입니다. 송미령은 겉은 중국 사람인데 속은 전부 다 미국식이요. 미국식이고 굉장히 사치를 좋아해요. 사치를 좋아하고 낯선 거 좋아하고 이런 여인이 송미령입니다. 송미령. 그래서 일단 이제 그래도 이 장시랑이 장짓을 딱 잡고 누구한테 편지 쓰는가 하면 송미령한테 편지를 딱 써요. 송미령, 당신 빨리 오시오. 당신 나 잘 알지 않느냐. 나는 절대로 인간을 배신한 적이 없다. 그리고 평생 의리를 저버린 적도 없다. 당신이 오면은 장개석은 반드시 살려보낼 터다. 그래서 당신이 와가지고 장개석 보고 국공합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편지를 딱 써요. 그러니까 송미령이 탁 갑니다. 가요. 송미령이 가가지고 누구하고 협상하는가 하면요. 이게 주은라이거든요. 주은라이하고 이게 송미령이요. 송미령하고 주은라이하고 협상을 딱 해요. 협상 타결됐어요. 타결되고 인증샷도 딱 했습니다. 이게 장제스, 송미령, 여기에 장시혜량 이제 하고 했는데 협상 내용이 뭐냐? 협상 내용이 자, 국민당하고 공산당 합작해라. 같이 합해라. 합해서 나라를 살리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전 중지하자. 그 다음에 체포 구금되어 있던 공산당은 다 석방해라. 그리고 모든 걸 다 자유로 해라. 이렇게 해서 협상이 됐죠. 좀 이게 사실은 좀 강제성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왜요? 장제스를 체포해가지고 구금한 상태에서 했으니까 이게 장제스가 들어와가지고 파기하면 그만이에요. 파기하면 그만인데 이때 이제 사변 당시에 이게 장제스입니다. 장제스 잘생겼어요. 여기 누군가 하면 장시혜량입니다. 이때 37살이죠. 이분은 10살 많아요. 47살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이때 장시혜량이 장개석이 비행기를 타고 난징으로 돌아가는데 장시혜량이 장개석의 비행기를 타요. 타기 전에 주은래가 절대 타지 마라. 당신 장제스가 같이 가면 당신 반드시 죽는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좋다. 난 타겠다. 타요. 타고 그 다음에 장제스도 뭐라는가 하면 야, 네 난징으로 가는 건 좋은데 네 가면 죽는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려라. 안 내립니다. 왜 안 내리겠어요? 왜 안 내리는가 하면은 지금 협상을 했잖아요. 그죠? 협상을 했는데 이게 강제 협상이요. 강제 협상인데 장제스가 난징으로 들어가서 이 협상은 강제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라 하면 그만해요. 근데 문제는 이 장시혜량이 같이 가게 되면요. 장시혜량은 뭐예요? 목숨을 내 걸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면서 같이 가면서 이것은 강제성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려면은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서 자기가 죽으면 돼.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따라가는데 결국 따라가서 죽이지 않고 징역형 15년 징역형 이제 징역 살아요. 10년 살고 이제 10년 뒤에 석방합니다. 석방하고 그다음에 장제스가 나중에 공산당한테 망하잖아요, 그죠? 망해요. 망하고 대만으로 가요. 대만으로 가가지고
대만에서 54년간 구금시켜. 구금시키고 난 뒤에 이제 장제스가 죽고 장경국이가 대만 총독이 되면서 그때의 장학령을 1991년에 풀어줘요. 이때가 벌써 나이가 90세가 넘었어요. 90세가 넘었을 때 그때에 같이 있던 여인, 원래 우봉지가 본부인이었죠. 그죠? 본부인인데 우봉지는 1965년도에 암에 걸려요. 암에 걸리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가면서 이혼을 해줘요. 이혼을 하면서 이분이 자오스거든요. 자오스가 정식 부인으로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장시량을 보살펴 줬던 사람은 자오스라는 부인이었어요. 이 부인인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이분이 이제 장시량인데 언제 죽는가 하면요. 2001년에 죽어요. 103세로 죽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 자오스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 장쉐량에 의해서 공산당이 살아납니다. 2차 국공합작 했죠. 2차 국공합작 했는데 2차 국공합작에서는요. 하고 난 뒤에 일본이 패망을 해요. 패망했는데 국공합작 내용 한번 볼까요? 자, 국공합작을 하는데 처음에 1937년에서 1940년 요 사이에 국공합작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공산당은 권력이 미미했어요. 8층밖에 없어, 8층명. 근데 국민당은 100만 대군이요. 이건 뭐 게임이 안 되죠. 안 되는데 여기 일본군이요, 이치고작전이라 그래가지고 이 국민당을 대대적으로 공격해요. 국민당 체제가 붕괴될 정도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모태똥은 강승을 이용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숙청을 타면서 마오쩌둥이 완전히 공산당의 권력을 장악합니다. 장악하면서 일본하고 전쟁은 가능한 피해. 왜요? 세력이 약하니까 세력을 키워야 되거든. 그 다음에 1941년에서부터 45년인데 이때 이제 그 대대적으로 공산당이 공격을 받아요. 공격받습니다. 그래서 완난사변 때 신사군 지도부가 괴멸돼 버려요. 괴멸되는, 그러니까 공산당으로 봐서는 타격이 큰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일본하고 전쟁 안 합니다. 안 하면서 군사력을 보존시켜요. 그래서 1945년이 딱 되니까 이게 공산당은 정규군이 90만 명이요. 90만 명. 민병대가 많고. 그러니까 대단한 군사로 키워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일본하고 싸우라는 국공합작에서 일본하고 잘 안 싸워요. 안 싸우고 군사력만 자꾸만 키워나가. 이렇게 난 뒤에 1945년 이후에 일본이 하고 난 뒤에 드디어 국민당과 공산당이 붙습니다. 붙는데 천하를 이제 가지고 다투잖아요. 다투는데 먼저 이 국민당은 인구가 2.4배 많습니다. 공산당보다가 사이 많고요. 그 다음에 경제력도 훨씬 커요. 군사력도 3.6배가 국민당이 더 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붙으면은 공산당이 국민당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소련이 만주에 들어와요. 만주에 들어와서 병력이 150만 들어와. 전차가 1100대, 그 다음에 포가 5000대, 항공기가 1800대,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 소련이 만주를 점령해버립니다. 점령해서 일본과 붙어요. 일본과 붙었는데 일본군 그때가 일본군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한 70만 정도 돼요. 70만 정도 되는데 소련하고 게임이 안 돼. 전쟁을 딱 하니까 일본 측 한 2만에서 8만 명 죽어버려요. 포로 60만. 한동군 전부 다 포로 다 돼버려요. 다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싸움 붙잖아요. 싸움 붙는데 전부 다 뭐라 하는가 하면 동북으로 가라. 동북 만주를 점령하는 자 중국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만주가 중요해.
왜 만주가 중요하냐? 만주는 그 당시에요. 석탄 생산량의 36%, 철도 41%, 전력 61%, 시멘트 71%, 철강 91%, 콩 생산 75%. 그러니까 이 산업이나 병참, 그 다음에 농업의 가장 중심지가 만주였어요. 그러니까 만주만 점령하면은 중국을 점령한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기석이 뭐라냐? 동북을 탈취하지 못하면 중국은 산업국가로 발전할 수 없다. 동북이 없으면 하북이 없고 하북이 없으면 중국도 없다. 동북 가장 중요하다. 동북을 빨리 탈취하라. 뭐 대통령 똑같아. 마오쩌둥도 뭐라고 하면 모든 것을 잃어도 만주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만주로 진출합니다. 만주로 진출하는데 우리 처음에는 마오쩌둥이 먼저 진출해요. 하는데 이때 이제 소련군이 사실은 한 만주 경제의 50% 이상을 약탈해버려. 약탈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소련 생각으로는요. 아마도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이기기가 좀 힘들 것이다. 국민당이 이길 것이다. 국민당은 자본주의 체제인데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만주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런다면은 중국은 굉장히 경제 대국이 되고 경제 대국이 되면은 사상이 다른 소련하고는 적대 관계가 되고 이때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소련이 중국의 그 군사력이나 그 다음에 공업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만주에 있는 기계들을 다 약탈해 가버립니다. 약탈해 가면서 이제 같은 공산당이잖아요. 스탈린이 만주 철수 계획을 공산당에게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산당 마오쩌둥이 먼저 만주를 점령을 합니다. 만주를 점령하고 난 뒤에 이제 스핑 전투. 자, 여기가 이제 마오쩌둥 군대고 여기가 이제 장제스 군대잖아요. 장제스 군대인데 싸움을 어디서 붙는가 하면 여기 스핑이라는 데 붙어요. 이게 장제스가 20만이고 마오쩌둥이 13만인데 여기서 붙는데 져버려. 마오쩌둥이 져버립니다. 져버려서 장춘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이 마오쩌둥 군대가 장춘까지 점령을 장제스 군대가 장춘까지 점령을 해버리게 됩니다. 해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요. 실제 자체적으로 싸우면 장제스가 져요. 지는데 미국이 엄청나게 원전을 많이 줬어요. 장제스한테. 엄청나게 원전 많이 준 바람에 물량으로 국민당이 마오쩌둥의 공산당한테 이겼던 겁니다. 이고 난 뒤에 바로 중원 공격이 시작이 돼요. 이 중원 공격에서도 국민당이 이깁니다. 이겨요. 이기고 난 뒤에 이제 승리 기간은 1년밖에 안 돼. 1년밖에 안 되는데 이때도 미국이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엄청나게 지원해줘. 지원해주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돈이 전부 다 공산당으로 넘어가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국민당 군인들이 미국의 물자를 받아가지고 이 물자를 공산당한테 팔아먹습니다. 다 팔아먹어. 그 다음 미국이 국민당 군인한테 탱크 주면은 그 다음날 어디 가 있는가 하면 공산당한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당은 굉장히 부패된 상태였어요. 특히 부패될 뿐만 아니라 야들은 돈도 있었잖아요. 그죠? 국민당에는 돈도 있었기 때문에 야들은 합편도 많이 해요. 공산당은 돈이 없어서 합편도 제대로 못 피워. 합편 피우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당은 합편도 피우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미국이 도와주면은 그게 바로 그 공산당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이 중원 포위 공격에서도 승리했지만은 오는 1년간만 그 뒤로는 바로 공산당이 다 차지해버려요. 1947년부터 공산당이 역공수로 들어서면서 1949년도에 상하이를 점령함으로써 중국 전체는 공산당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제스는 어디로 가요? 대만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도망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1949년 10월 달에 드디어 마오쩌둥이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를 시작합니다. 할 때 사실은 이때 장제스는 아직까지도 공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제스의 참모가 자 이때 한번 공군으로 폭격합시다. 여기에 선판을 폭격하면 우리가 다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장제스가 노합니다. 폭격해가지고 죽인들 그 공산당 지분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래서 드디어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이 딱 돼요. 이 과정을 거쳐서 성립이 되고 이후에 계속 중국은 공산화 정권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강의는 뭔가 하면요. 중국 이때까지가 마오쩌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죠? 마오쩌둥에 의해서 대장정이 이루어지고 대장정에 의해서 장제스를 물리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마오쩌둥은 이때까지는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요. 이 사람은 이 사상가이고 문필가입니다. 글 하나로 중국 전체를 공산화시킬 수 있었던 사람이 마오쩌둥이요. 근데 이 마오쩌둥이 이제 1940년 이후에 드디어 대약진 운동을 벌여요. 대약진 운동을 벌이면서 4천만 명을 굶어 죽입니다. 굶어 죽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정권을 잡기 위해서 문화대혁명을 일으켜요.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면서 중국을 혼란 상태로 몰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강의는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